보슬비가 고창 전통시장의 잿빛 기와지붕 위로 가볍게 내려앉았다. 비는 허름한 좌판들을 덮은 찢어진 천막을 뚫고 행인들의 어깨에 걸친 낡은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섣달 아침의 삭풍은 거세진 않았지만 끈질기고 손끝이 저릴 만큼 차가웠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시린 감각이었다. 공기 중에는 무장아찌와 말린 생선, 그리고 시장 입구의 떡볶이 가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가 섞여 맴돌았다. 두꺼운 털목도리를 두른 할머니 몇 분이 허리를 숙인 채 파 한 단, 마늘 한 망을 놓고 흥정하고 있었다. 이 음울한 풍경 속을 군보건소로 막 부임한 의사 유아린이 작은 약 봉투를 손에 들고 빠른 걸음으로 가판대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어깨에는 회색 모직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앞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지만 눈가에 희미하게 잡힌 주름은 뿌리 깊은 피로를 감추지 못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소리마저 비에 이끌려 땅속으로 잠기는 듯했다. 낡은 돌길을 딛는 할인의 발걸음마다 질척이는 물소리가 나며 기묘한 공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어떤 가판대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고장난 음반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정말 내가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지? 평온한 삶? 아니면 그저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걸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날카로운 비명이 시장의 정적을 갈랐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갈라지는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듣는 이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유아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장 반대편, 아직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차갑게 놓여있는 생선 가게 앞에서 한 인형이 젖은 땅바닥으로 쓰러져 있었다. 깡마른 노인이 빗물 웅덩이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 옆에서는 다 해진 옷을 입은 조그맣고 마른 남자아이가 오열하며 부질없이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행인들은 조용히 그들을 피해갔다. 몇몇 안쓰러운 눈길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한 노점상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어휴, 저렇게 약해 보이시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 나. 하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빠르게 다가갔다. 할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가죽장갑은 노인의 옷깃 아래로 손을 넣어 맥을 짚는 동안 흠뻑 젖었다. 노인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은 가빴으며 손은 쏟아진 채소 바구니의 가장자리를 경련하듯 붙잡고 있었다. 옆에 있던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두 뺨은 빗물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고 동그란 눈은 절망에 가득 차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유아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몇십 미터 떨어진 택시 정류장을 향해 소리쳤다. 택시,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차를 기다리는 동안 하리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등 아래로 팔을 넣어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했다. 아이는 허둥지둥 흩어진 상한 채소들을 주워 모아 찢어진 자루에 다시 담았다. 돌아온 아이는 품 속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냈다. 모서리가 이 빠지고 쭈글쭈글한 비닐봉지에 쌓인 컵라면이었다. 아이는 뚜껑을 열었다. 차가운 수증기 위로 옅은 양념 가루 냄새가 풍겼다. 아이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플라스틱 숟가락을 들었다. 할아버지, 드세요. 저는 배 안 고파요. 진짜예요. 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컵라면 하나, 유일한 음식 애를 아이는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았다. 이 가난하고 작은 아이가 차가운 빛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할아버지에게 양보하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할아버지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할인의 심장이 조여왔다. 스쳐가는 찰나의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던 얼음층의 실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택시가 다가왔다. 차에 타렴, 우진아. 할인이 처음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는 망설이며 지식여진 채소 바구니를 한번 돌아본 뒤 그것을 품에 안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요란했다. 우진은 할아버지에게 바싹 붙어 앉아 온몸을 떨며 창백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선생님, 아이가 나지막이 불렀다. 우리 할아버지. 사실 거죠?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김이 서린 창밖을 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모습이 유령처럼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아무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번만큼은. 고창군 보건소 응급실 문이 세찬 바람과 함께 열리며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유아리는 의식을 잃은 노인이 누운 작은 이동식 침대를 밀고 들어갔다. 그 뒤로는 지식여진 채소 바구니와 텅 빈 컵라면을 든 아이가 따라 들어왔다. 방 안은 누런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공간에 희미하게 떠다녔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조용하고 외롭고 긴박하게. 할인은 간호사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노인의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체온과 심박을 확인했다. 노인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가락 마디는 가늘게 떨렸으며 입술은 창백했다. 마지막 숨이 곧 끊어질 듯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는 벽 한 구석에 기대선 채 할인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실패로 끝난 아침 생계의 유일한 흔적인 채소 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죽지 않으실 거죠? 아이의 목소리는 가느다란 입김처럼 떨리며 울려 퍼졌다. 할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액을 연결하며 혈압을 재고 약하게 요동치는 심전도 그래프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랫입술을 살짝 깨문 그녀는 우진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님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한 탈진과 저혈당 증세야. 생명에는 지장 없어. 하지만 30분만 더 늦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거야.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작은 어깨는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 축 처졌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이의 감사 인사는 흐느낌처럼 작게 울렸지만 할인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이 살짝 주먹을 쥐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라는 두 마디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기묘하게 뒤흔들었다. 오후에도 비는 계속 내렸다. 환자 휴게실에서 간호 할아버지는 수액을 맞고 약을 먹은 뒤 잠들어 있었다. 은은한 불빛이 깊게 팬 주름과 검버섯으로 가득한 늙은 얼굴 위로 쏟아졌다. 평생의 고단함이 새겨진 얼굴이었다. 우진은 침대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젖은 낡은 외투는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아침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가장자리가 해진 손수건을 꺼내 할아버지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유아리는 문밖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한 의사와 한 아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듯했다. 그것은 동정심도 평범한 감사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과도 같은 무언가였다. 할인이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다시 맥을 짚었다.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완전히 괜찮아지실 거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희망은 있어.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대답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아이는 외투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값싼 과자 봉지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을 꺼내 할인에게 내밀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건 제 과자인데 선생님께 감사하고 싶어서요. 할인은 얼어붙었다. 오늘 하루 동안 두 번째로 그녀는 한 아이의 마음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고 그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진아. 내가 내 몫을 다 먹기만 하면 돼, 알겠지? 우진은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하늘은 덜 어두워졌다. 유아리는 병실을 나서며 긴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막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작은 손 하나가 뒤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선생님. 그녀가 돌아보자 여전히 젖은 옷을 입은 우진이 서 있었다. 까맣고 영롱한 눈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작은 손으로 여전히 그녀의 흰가운 자락을 꼭 쥔 채 말했다. 언젠가 제가 커서 꼭 이 은혜를 갚을게요. 약속해요. 할인은 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누런 불빛과 복도 밖으로 스며드는 빗소리 사이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타올랐다. 마치 한밤중의 희미한 빗줄기처럼. 그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무 말 없이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차가운 손, 굳은 눈빛, 그리고 소박한 약속을 가진 그 아이가 방금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상처받았던 한 의사. 세상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한 아이. 그리고 하나의 약속에 아주 작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약속이었다. 그 비 오는 아침으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계절풍은 여전히 고창 읍내의 작은 골목들을 휩쓸고 지나갔고 그 바람은 특유의 냄새들을 실어 날랐다. 부엌에서 타는 장작 냄새, 미처 빨지 못한 커튼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그리고 가난한 삶의 짙은 향기가 발걸음마다 묻어났다. 유아리는 오전 근무를 마쳤다. 진료실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보건소 뒤편 낡은 벽 옆에 몸을 숨기고 서 있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우진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낡고 해진 외투를 입고 등에는 바스나면 상자 몇 개가 담긴 비닐 주머니를 조잡한 끈으로 메고 있었다. 내일 아침 아이는 보건소에 들렀다. 무언가를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익숙한 알루미늄 캔 수거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왜인지 몰랐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두 할아버지와 손자가 사는 반지하 집은 작은 골목 끝에 있었다. 그곳은 아스팔트가 빗물에 패여 골이 져 있었고 회벽은 옅은 회색 조각들로 가득 벗겨져 있었다. 어른 가슴 높이밖에 오지 않는 무거운 철문에는 정관호 앤드 정우진 이라는 글씨가 희미한 나무판이 임시로 붙어 있었다. 집은 고작 10평방미터 남짓, 천장은 낮고 벽은 축축했다.
비가 세차게 내릴 때마다 낡은 벽돌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방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대야로 작은 물줄기를 이루었다. 유일한 창문은 지상으로 반쯤 열려 있어 길 가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누런 불빛이 어른거리는 희미한 유리창만 볼 수 있었다. 관호 할아버지는 아직 걸음걸이가 불안했지만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할인에게 폐가 될까봐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는 간호사를 통해 꼬박꼬박 약을 보냈다. 저녁이 되면 우진은 맘 모아온 쇠캔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깨끗이 닦아내며 하나씩 분류했다. 할아버지는 그 근처에 앉아 낡은 갈색 털실 뭉치를 손에 들고 묵묵히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우진이 캔 더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가진 실이 이 색깔뿐이구나. 관우가 희미하게 웃었다. 다음엔 파란 실로 바꿔보도록 애써 볼게. 하지만 갈색이 더 따뜻하단다. 방 안은 조용했고 뜨개 바늘이 부딪히는 소리와 플라스틱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비뚤어진 벽에 걸린 작은 전구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관호 할아버지는 갑자기 손에서 털실 뭉치를 놓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얇은 이불 아래서 추위의 등을 살짝 웅크린 채 잠든 손자를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몸을 뒤척여 힘겹게 일어나 장롱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푼돈과 이미 세상을 떠난 딸 우진의 엄마의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한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빌렸던 빚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모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다 갚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침대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마른 기침이 터져나왔고 이어서 더 깊고 무거운 기침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유아리는 당직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관호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갑작스럽지도 당장 위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징후가 그의 몸이 더 이상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난번에는 탈진이었어요. 할인은 우진이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는 차에 따라 탔을 때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래된 상처 때문이야. 어쩌면 예전에 응급처치를 거부당했던 후유증일지도. 아이는 의학 용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할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병상 옆에 조용히 앉아 마치 놓으면 할아버지가 사라져 버릴 것처럼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2주 후 유아린의 손에는 심박수 모니터 기록지가 들려 있었다. 곡선은 안정적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보건소의 주치의가 그녀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다. 관호 할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우진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다. 선생님, 아이가 속삭였다. 제가 부족했던 걸까요? 하리는 아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노인의 무릎 위에 놓인 아직 미완성인 털목도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 땀 한 땀 엉성하고 서툴렀지만 사랑과 노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충분히 해줄 순 없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너는 할아버지 곁에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일주일 후 관호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잠결에 고통 없이
몸부림 없이. 우진은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장례식 날, 그는 미완성인 목도리를 품에 안고 오후 내내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많은 이들이 시장에서 깡통을 줍던 그 아이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몇 마디 위로의 말과 라면 몇 봉지, 약간의 푼돈을 남기고 갔다. 모두가 떠난 후 아이는 홀로 남았다. 또다시 비가 내렸다. 약한 비였지만 뼛속까지 시렸다. 아이는 반지하 집의 계단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물이 고인 골목이 펼쳐져 있었다. 손에는 아직 미완성인 목도리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목에 두르고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바람이 마른 잎사귀 몇 개를 날려보냈다. 멀리서 저녁 장수의 외침이 들려왔다. 작은 집안의 온기는 꺼졌지만 아이의 마음속 불꽃은 오히려 더 활활 타올랐다. 조용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어느덧 초봄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반지하에 사는 그 아이에게는 겨울보다 더 추운 날들이 이어지는 듯했다. 우진은 여전히 매일 일찍 일어나 낡은 옷을 걸치고 새벽 시장을 가로질렀다. 얼굴을 아는 상인들 중 몇몇은 빈 깡통을 쥐어주기도 하고 없던 이는 마분지를 주기도 했다. 모두들 그가 마음씨 착한 가난한 관호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지하 집에는 이제 아이 혼자였다. 텅 비어 있었다. 고요했다. 벽의 곰팡이는 마치 나무뿌리가 기억 속으로 파고들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넓게 퍼져나갔다. 매일 밤 아이는 여전히 낡은 이불 아래 몸을 웅크리고 미완성인 목도리를 베고 누웠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진아, 불의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라. 어느 날 아침 아이는 다시 보건소로 향했다.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계단 아래에 서서 익숙한 진료실을 올려다보기 위해서였다. 유아리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막 몸을 돌렸을 때 그녀는 그곳에 서 있는 아이를 보았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가 그녀를 부른 듯 조용히. 우진아.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할인이 그를 불렀다. 뭐 좀 먹었니? 이리 들어와. 좁은 휴게실에서 그녀는 아이 앞에 따뜻한 미역국과 흰쌀밥 한 그릇을 놓아주었다. 아이는 손을 살짝 떨며 천천히 먹었다. 할인은 맞은편에 앉아 많은 것을 묻지 않고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요즘 잘 지내니? 그녀가 물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천뭉치를 머뭇거리며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번 접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선생님, 이건 저희 삼촌이 주신 거예요. 삼촌이, 언젠가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할인은 그것을 펼쳐 훑어보았다. 몇 줄의 휘갈겨 쓴 글씨였지만 그녀를 숨막히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백호진 의원의 의료기기 구매계약서 사본과 손으로 고쳐 쓴 영수증, 그리고 누군가 고의로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했다고 적힌 익명의 메모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우진은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은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할아버지를 구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구할 차례예요. 할인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꽉 쥐었다. 그 순간 오해받고 외면당했던 나날들로 무뎌졌던 그녀의 심장이 문득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다. 그날 밤 그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비난의 말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우진이 준 서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였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의심스러운 점들을 기록하고 고발당한 검사 기록과 비교했다.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며 들려왔다. 저는 우진이 삼촌입니다. 예전에 백 의원에서 기술자로 일했었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서류를 주셨나요? 네, 제가 직접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관호 어르신이 치료를 거부당하는 걸 보고도 침묵했던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할인 선생님이 함정에 빠지는 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더 묻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할인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침묵은 이제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버려짐이 아니라 한 아이가 믿음으로 채워준 빈 공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에 대한 모함 사건은 계속 퍼져나갔지만 이번에는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치료받았던 몇몇 환자들이 그녀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내부 게시판에는 누군가 작은 쪽지를 붙여 놓았다. 유 선생님 같은 분은 잘못된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고창시장 한 구석에서 우진은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발걸음이 더 가벼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나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를 구해준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그날 밤, 할인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작은 동네를 뒤덮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은 안개 때문에 흐릿했고 마치 운명적인 그의 아침 같았다. 그녀는 아직도 그의 다 해진 옷을 입은 아이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선생님, 언젠가 제가 이 은혜를 갚을게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아침부터 줄곧 비가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고창 보건소 뒷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유아린의 당직실 유리벽에 길고 차가운 물줄기를 남겼다. 마치 그녀가 견디고 있는 시간만큼이나 냉혹했다. 검사 오류 사건이 불거져 그녀가 거의 10년간 쌓아온 명성을 불태우는 불씨처럼 번진 지 벌써 3주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한 환자 이진석 씨의 아들 애가 잘못된 검사 결과로 인해 거의 죽을 뻔했고 모든 시선은 최종 서류에 서명한 할인에게 쏠렸다. 아무도 그녀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또한 아무도 그 검사가 지역 보건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백호진의 사설 검사실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익명의 전단지가 게시판에 나붙기 시작했다. 고창 보건소 의사가 부주의로 사람을 죽이는 곳. 유아린, 백의의 천사인가, 흰 가운을 입은 악마인가. 휴게실에서는 그녀가 들어설 때마다 간호사들이 입을 다물었다. 예전 환자들은 재진 예약을 취소했다. 반면 백호진 의원은 오히려 더 붐볐다. 백 원장은 언론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때로는 너무 자신감 넘치는 젊은 의사들의 업무 절차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할인은 서류 보관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녀는 오래된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의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할인은 점차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작고 익숙한 형체가 문턱에 조용히 서 있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야윈 얼굴에는 빗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우진아?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중얼거렸다. 아이가 다가왔다.
두 손에는 낡은 종이 뭉치를 꼭 쥐고 있었다.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안쪽은 비닐로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다. 선생님, 제가 이걸 찾았어요. 아이가 한 장 한 장 종이를 내밀었다. 의료기기 구매 계약서, 수기로 수정된 청구서 대조표, 그리고 검사실 기술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찍은 사진 뭉치였다. 그중 박종수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윌선의 지시에 따라 검사 결과가 조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내용이 있었다. 하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 휘갈겨 쓴 필체를 알아보았다. 바로 스캔들이 터지기 불과 몇 달 전 아무런 이유 없이 백호진에 의해 급히 전출된 기술자 박종수의 필체였다. 이건 어디서 났니?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망설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저희 삼촌이 주셨어요. 삼촌이 예전에 백 원장님 병원에서 일하셨대요. 삼촌이 다 알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널 믿으신 거야?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그들이 고창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니요. 삼촌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하리는 젖은 서류 뭉치를 꽉 쥐었다. 마음속 무거운 압박감이 한순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한 아이가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명예도 계산도 없이 그저 감사함 때문에. 그날 밤 유아리는 옛 지인인 이상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인쇄하고 완전한 서류철로 정리하며 도보건국에 제출할 경위서를 쓰기 시작했다. 할인이 글을 쓰는 동안 우진은 조용히 김서린 유리창을 닦았다. 작은 방은 스탠드 조명의 노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벽에는 한때 동료들과 환자들과 함께 환하게 웃던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아주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선생님, 언젠가 제가 이 은혜를 갚을게요. 그리고 오늘 아이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일주일 후 유아리는 백호진 의원의 검사 과정에 비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전라북도 보건국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출했다. 그녀는 이것이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을 알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한편 할인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부 의료 관련 뉴스 페이지가 심지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비리 혐의 젊은 의사,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밀은? 한 환자는 죽을 뻔했고 한 의사는 침묵했다. 진정한 책임은 누구에게? 고창보건소 이사회는 할인에게 내부 조사를 위해 직무를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반발하지 않았다. 지금은 침묵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을 알았다. 반지하의 작은 방에서 우진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낡은 목도리 옆벽에 조용히 걸었다. 그의 시선은 좁은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비를 따라갔다. 그곳은 정관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가 밤새도록 앉아있던 곳이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삼촌이 남긴 낡은 녹음기를 손에 꽉 쥐고 속삭였다. 그 안에는 기술자 박종수와 병원장 사이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소리가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백 원장님이 그 결과 때문에 보건소가 타격을 입게 되면
그냥 수정하라고 하셨어. 누가 그걸 일일이 확인하겠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박종수 씨, 직장을 잃고 싶나? 우진은 녹음 파일을 할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들을 때마다 정직한 젊은이들을 억압하는 계산적인 시스템의 그림자가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은 우진을 데리고 강둑을 따라 산책했다. 비가 막 그친 하늘 아래 노란 가로등 불빛이 수면 위로 길게 뻗어 있었다. 우진아, 그녀가 말했다. 왜 삼촌이 그런 걸 너한테 줄 용기를 냈는지 묻지 않았니? 아이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었다. 물을 필요 없었어요. 알아요. 삼촌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주신 건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넌 지금 어른 한 명의 몫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저 선생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셨으면 했어요. 좋은 사람도 곁에서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에 할인은 목이 메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 중년 여성이 고창 보건소 정문 바로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의사들은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핑계로 응급처치를 거부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할인 개인만을 탓하지 않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점차 그녀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2년 전에 시장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구한 유일한 분이 저분이었어. 다른 의사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다 떠날 때도 보건소를 지킨 분이 아니었던가. 언론은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백호진 의원이 이전에 2건의 민원이 있었지만 모두 조용히 묵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론의 반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변호사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유아리는 한 탐사 보도팀이 녹음 파일을 제공한 기술자 박종수와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다른 증인이 함께한다면 나서겠다고 했다. 할인은 지금이 우진의 삼촌이 나설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우진을 찾아갔다. 내 생각엔 내 삼촌이 제가 삼촌을 설득할게요. 우진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성장했고 이제 자신의 2발로 폭풍우에 맞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할인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처를 품에 안고 보건소를 나섰다. 밖에는 바람이 거셌지만 춥지는 않았다. 우진이 녹음기를 손에 들고 그녀 옆을 걸었다. 2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걸었다. 저 멀리 백호진 의원의 간판이 밝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우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길 거라고 믿어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 멀리 신호등이 마치 가라는 신호를 보내듯 초록불로 바뀌고 있었다. 명예와 진실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비는 고창 보건소의 양철 지붕 위로 그칠 줄 모르고 내렸다. 음산한 겨울날의 빛이 차가운 회색 콘크리트 복도 위로 쏟아져 내리며 모든 것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유아리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물기로 흐릿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2년 전의 에너지 넘치던 의사가 아니었다.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독선적인 게시물들의 그녀의 자신감은 이제 침식되어 있었다. 새로운 뉴스가 막 방송되고 있었다. 옆에 놓인 컴퓨터 화면에서 여자 기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건소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아린 의사가 검사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박도연 어린이 환자가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하리는 클릭 한 번으로 화면을 껐다.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했다. 밖에서는 사풍의 풍경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딸깍. 방문이 열렸다. 나이든 동료인 최 의사가 차가운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유 선생, 그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 하나가 또 찾아왔어. 또 그 며칠 전 꼬마 녀석이야. 하리는 흠칫했다. 우진이요? 그래. 흠뻑 젖은 종이 몇 장을 들고 기어이 당신을 만나겠다고 하더군. 그냥 돌려보냈어. 여긴 애들 정에 놀이하는 데가 아니니까.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아래로 내려갔어. 우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군. 생쥐 꼴이던데. 하리는 나머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방을 나섰다. 보건소 1층은 텅 비어 있었다. 돌계단을 때리는 빗소리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흐릿한 유리문 너머로 하리는 빗속에 서 있는 작은 형체를 문득 발견했다. 낡은 책가방은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고 아이는 그것을 가슴 앞에 꼭 껴안고 있었다. 하린이 즉시 알아본 짙은 색털 목도리는 흠뻑 젖은 채 목에 둘러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착 달라붙었고 얼굴에는 비가 들이쳤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물기로 가득한 유리를 통해 본 그 시선에는 원망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굳건함만이 있었다. 우진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이는 떠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아직 여기 서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갈라져 나왔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추위로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술은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선생님, 제가 돕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이의 손이 떨리며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잉크가 번진 복사본과 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수첩 표지였지만 글씨 하나하나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조잡하고 서툴렀지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내부 자료에서 발췌된 페이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에는 이상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환자 이름, 검사 코드, 날짜, 그리고 위조된 서명까지. 이건 어디서? 하린이 숨막힐 듯 조용히 물었다. 저희 삼촌 정남식 씨요. 예전에 백 의원님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직접 나서지는 못하시지만 저보고 꼭 선생님 손에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순간 빗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는 단어만이 하린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어쩌면 모두가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작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온 세상이 외면했을 때 그녀가 구했던 그 아이가 이제 돌아와 그녀를 의심의 심연에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다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내밀어 그 작은 손을 잡고 꽉 쥐었다. 우진아, 안으로 들어가자. 널 믿을게. 이번엔 외면하지 않을게.
텅 빈 복도의 작은 발소리와 할인의 황급한 발걸음이 빗소리에 섞여들었다. 물방울 하나가 우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물방울이었다. 그날 밤 보건소 3층의 작은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유아리는 책상 앞에 앉아 우진이 가져온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아이는 옆에서 난로에 말린 털목도리를 두른 채 웅크리고 할인이 막 타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마치 흩어진 기억의 조각처럼 진실의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다. 검사 기록, 환자 명부, 입원 날짜, 수정된 치료 서류의 모든 것이 하나의 모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도연 환자의 결과는 조작되었으며 최종 책임자는 할인이 아니라 백호진 개인 의원이 기술 협력을 위해 외주를 준 검사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진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선생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만약 항상 용감하게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낡은 흰 가운의 소매를 살며시 쥐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계속할 용기가 있는지 묻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다시 불타올랐다. 한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유출된 기록의 일부를 발췌한 익명의 계정이 올린 글이었다. 캡션은 이랬다. 진정한 책임자가 사설병원이라면 왜 일선의 의사가 생매장당해야 하는가? 최 의사가 신문을 책상에 내던지며 분노했다. 유 선생, 이거 당신과 관련 있는 거요? 할인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제가 유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불장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제가 불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숲에 불을 지른 건 그들이에요. 저는 그저 작은 새싹이라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 대답에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들 뒤편에서 몇몇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녁에 우진은 할인과 함께 보건소로 돌아왔다. 아이는 정남식 삼촌의 집에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일 저녁에 선생님을 만나실 거예요. 우진이 누가 들을세라 속삭였다. 삼촌이 몇몇 서류 원본을 가져오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무서워하세요. 무엇을요? 삼촌은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쫓겨나는 걸 목격하셨어요. 그때 제가 애원하고 울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보험 없으면 귀찮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대요. 남식 삼촌은 거기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2년 내내 안고 사셨어요. 할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분의 증언이 필요해. 우진은 결심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저 그때 용기가 없으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바로잡고 싶어 하세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할인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벽에는 타임라인과 관련 인물들, 그리고 아직 희미한 단서들을 붙여 놓았다. 마치 한 번도 수사되지 않은 사건을 재구성하는 탐정처럼.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예전에 할인에게 반대했던 황 의사였다. 새로운 소식 있습니까?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사색에 잠긴 눈으로 물었다. 할인은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단서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샘플 운용 절차에 대해 검증을 도와줄 경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황 의사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보니 어쩌면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 의학이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군.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 하리는 창가에 앉아 물이 고인 뒷마당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쳐 있었다. 처마에 맺힌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혹은 방구석에서 잠든 우진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번엔 진실이 묻히게 두지 않을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진아.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여정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하리는 우진과 함께 고창읍내 변두리의 작은 식당으로 갔다. 식당 안은 한산했고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와 마치 시간의 먼지가 내려앉은 듯한 희미한 노란 불빛뿐이었다. 야구 모자를 쓴 한 중년 남자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옥수수차 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정남식 씨 맞으신가요? 할인이 나지막이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이 앞으로 나아가 나이보다 일찍 어른이 된 아이처럼 허리를 꼿꼿이 폈다. 약속대로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삼촌. 남식은 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없이 드러나는 후회가 있었다. 마치 한 번도 뱉어내지 못한 2년간의 무거운 죄책감을 모두 짊어진 듯했다. 내가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내가 비겁했다. 직장을 잃을까 봐 침묵했어. 하지만 매일 밤 내 눈빛이 생각났다. 그날 하리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놓고 빨간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속죄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진실이 필요할 뿐입니다. 남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년 전 9월의 어느 늦은 오후 관호 할아버지는 심장 발작을 일으킨 후 우진의 등에 엎여 백의원으로 왔다. 그때 할아버지는 보험증도 현금도 없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아이는 무릎을 꿇고 목이 쉴 정도로 애원했다. 저는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남식이 속삭였다. 하지만 백 원장이 명령했어요. 성결제 없는 환자는 받지 마.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전 똑똑히 기억해요. 우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삼촌이 절 보셨어요. 하지만 그냥 가버리셨죠. 남식은 눈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버렸다. 그게 지난 2년간 나를 잠 못 들게 한 일이야. 하리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럼 이 서류들은? 삼촌이 예전 자료실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네, 퇴사한 후에 예방 차원에서 사본을 보관해뒀습니다. 원본은 아마 폐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벨벳천에 쌓인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는 그날의 내부 CCTV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제 동료였던 IT 기술자가 저에게 몰래 보내주고 바로 퇴사했죠. 할인과 우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나타났다. 며칠 후 군 보건소에서 할인은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황 의사, 지은 수간호사, 김 경비원, 그리고 시설 관리 직원인 박 씨까지. 그녀는 정남식의 증언 녹취를 틀었다. 이어서 USB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흐릿하지만 선명한 영상이었다. 쇠약한 노인이 한 아이의 등에 엎여와 접수 창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직원들은 회피했다. 양복을 입은 한 남자, 바로 백호진 애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한 여자 간호사가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우리가 너무 무감각했어. 황 의사가 목이 맨 듯 한마디 내뱉었다. 아닙니다. 할인이 일어섰다. 우리는 의학이 누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우진은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의 목도리를 꼭 쥐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사회적 약자 세대를 대변하는 듯했다. 가난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양심을 구해주겠습니까?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사건에 접근했던 한 기자가 할인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저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을 공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동시에 사설 병원들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몇몇 예전 환자들이 비슷한 경험담을 게시했다. 충분한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이야기였다. 여론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도시의 다른 편, 백호진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TV 화면은 퍼지고 있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묻힌 줄 알았던 일이 다시 기어 나오다니.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떨며 말했다. 언론 대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백호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시가 한 대를 꺼내 불을 붙이고 옅은 연기를 내뿜었다. 떠들게도 얼마나 버티는지 보지. 다음 날 이른 아침, 유아리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밖 고창의 하늘은 흐렸고 안개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USB, 남식의 증언, 병원 기록, 치료 거부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흩어졌던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었다. 그녀는 우진이 준 관호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었다. 낡은 휴대폰으로 찍어 조금 흐릿했지만 할아버지의 미소는 온화했고 눈빛은 우진과 똑 닮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우진이 고개를 내밀었다. 손에는 복사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환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그것을 받아 들었다. 지역 의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다. 제목은 이랬다. 버려진 사람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의료 시스템.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어떤 이는 공감했고 어떤 이는 분노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썼다. 만약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다면 나는 그 병원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도 없단 말인가? 나도 돈이 부족해서 엑스레이를 못 찍고 쫓겨난 적이 있다. 우진은 의자에 앉아 떡발을 씹으며 말했다. 제 생각에 이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할인은 미소 지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미소에는 억지스러움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됐어.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예전에 백호진의 압력으로 탐사 보도를 접어야 했던 베테랑 기자 한지우가 사건 기록을 다시 읽고 있었다. 관호 할아버지에 대한 부분에 이르자 그녀는 오랫동안 멈췄다. 정관호. 그분이 맞았어. 그녀는 속삭이더니 전화를 걸었다. 유아린 씨? 저는 인문의학신문 한지우 기자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걸 돕고 싶습니다. 동시에 도의료위원회 회의에서 고창 보건소라는 이름이 명예훼손이라는 말과 함께 거론되었다.
백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허위 정보에 대한 철저한 처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하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부 회의실에서 그녀를 의심했던 황 의사가 이제 일어섰다. 만약 유 선생이 기소된다면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저는 그녀가 환자를 구하지 못해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했던 이들로부터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오후 유아리는 보건소 홍보실로 들어섰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는 걸음마다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것이 이제 되돌려지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하리는 자료를 준비하는 직원들과 함께 앉았다. 증언 녹취록, 사진, 증빙 서류, 내부 보고서. 맞은편에서는 우진이 포스터를 붙이는 것을 돕고 있었다. 우리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버려졌던 이들을 위한 정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정남식 씨가 자필 진술서를 쓰고 있었다. 손은 떨렸지만 그는 끈기 있게 한자 한자 써 내려갔다. 하리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감사합니다. 과거와 마주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남식은 고개를 살며시 저었다. 제가 용감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저 아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안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늦은 밤 하린과 우진은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보건소 뒤편 노란 은행잎이 지기 시작하는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우진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선생님,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실까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어. 아이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더 이상 고창시장 한가운데서 떨던 꼬아가 아니었다. 한 세대의 이상을 품은 소년이었다. 기자회견은 춥고 맑은 어느 월요일 아침에 열렸다. 고창 보건소는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정문 앞에는 보안 펜스가 설치되었다. 지역 방송국부터 중앙 언론까지 수많은 언론사가 몰려들었다. 카메라는 줄지어 늘어섰고 기자들은 취재 준비를 마쳤다.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회의 테이블 뒤에 단순한 배경 현수막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실 책임 의료계의 양심. 고창 보건소 로고 아래에는 유아린 주치의 모든 책임을 짊어진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하리는 안쪽 복도에서 나와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 뒤에는 우진이 있었다. 흰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낡은 서류철을 손에 끼고 있었다. 아이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마치 어린 전사처럼 조용히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저는 의사 유아린입니다. 지난 2년간 저는 환자를 위독하게 만든 진단 실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에 의해 버려졌던 모든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서류철을 열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한 장씩 나타났다. 정관호 할아버지의 진료 기록 사진, 접수 거부 보험 없음 지불 능력 없음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백 의원의 내부 통화 기록, 노인 환자, 우선순위 아님이라는 메모. 흠뻑 젖은 털목도리 사진 관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밤 발견된 것,
우진이 유품처럼 간직해왔다. 정남식에 잡힐 증언, 저는 그 아이가 백호진 원장의 발치에 무릎 꿇고 할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기자들이 수군거리며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한 여자 기자가 손을 들었다.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하리는 우진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 아이는 눈을 살짝 찡그렸지만 목소리는 맑고 떨림 없이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정우진입니다. 2년 전 저희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업고 백 의원으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늘 저는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방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죄송하지만 그 아이의 말에 근거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나이든 한 인형이 들어섰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백발의 정남식 씨였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남식은 연단에 서서 녹음 파일을 내밀었다. 내부 회의에서 나온 백호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보험 없으면 안 살려. 한 걸음 잘못되면 거짓대들이 복도에 들끓게 될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 기자들은 즉시 이어폰을 빼고 녹취 파일을 본사로 전송했다. 우진은 청중석을 바라보았다. 몇몇 지역 주민들이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시장에서 컵라면을 팔던 아주머니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벅차오르는 감정 속에서 하리는 우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약속 지켰구나, 우진아. 아이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오래전 반지하 계단에서 속삭였던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뒤쪽 보건소 문이 열리며 한낮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우진은 건물을 돌아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기자회견 일주일 후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실었다. 고창 보건소, 진실을 폭로하다. 12세 소년, 사기 병원의 민낯을 밝히다. 흠뻑 젖은 목도리를 든 우진의 사진이 일면 사진으로 실렸다. 구조를 거부당했던 가난한 소년이 정의를 위해 일어선 이야기는 국민적인 현상이 되었다. 수많은 방송 채널이 정우진 이야기를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희망의 상징으로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사인 할아버지와의 약속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고창 읍내 보건소 정문 앞에는 주민들이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다. 이곳에서 하나의 약속이 온전히 지켜졌습니다. 하늘의 할아버지께 땅의 우진이에게. 하리는 퇴근하며 그 글꼴을 보고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2층의 긴 복도에서 그녀는 우진이 홀로 난간에 기댄 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그녀가 다가갔다. 우진아. 아이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선생님. 그녀는 아이 옆에 앉았다. 이제 앞으로는 뭘 할 거니? 아이는 잠시 생각했다.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선생님처럼. 그리고 할아버지처럼요. 하리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럼 또 한 번 약속을 지켜야겠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거예요. 다른 곳, 서울의 한 오피스 빌딩 최상층에서 백호진은 유리창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울했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수많은 조사가 재개되었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으며 그의 명성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져 내렸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각 지점의 보고서가. 백호진이 손을 내저었다. 나가. 문이 닫혔다. 그는 조용히 서서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은 시골 의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절대 약해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혐오했던 바로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다. 조사 소환장이었다. 백호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올 것이 왔군. 고창에는 봄이 일찍 찾아오고 있었다. 우진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자신의 이야기를 알게 된 한자선 단체에서 선물한 새집에 마련된 작은 할아버지의 제단 앞에 섰다. 아이는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저는 더 이상 거절당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게 살아갈게요. 아이는 책상 위에 작은 물건 하나를 올려놓았다. 오래전의 낡은 가방이었다. 이제는 정성스럽게 꿰매져 있었다. 보건소에서 유아리는 새로운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와 우진이 기자회견 날 보건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깨끗하게 세탁되어 조심스럽게 접힌 털목도리가 있었다. 작은 카드가 그 옆에 놓여 있었다.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항상 빛을 향해 나아갈게요. 서명. 정우진. 새벽 시장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두 개의 차가운 심장을 데우는 불꽃이 되었다. 가난하고 거절당했던 한 소녀는 이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상처받았던 한 의사는 이제 정의의 등대가 되었다. 그리고 먼 곳, 할아버지가 올려다보던 그 하늘 아래에서 빛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삶 속에서 때로는 단 하나의 시선, 적절한 순간의 격려 한마디만으로도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할지 모릅니다. 우진이와 할인 의사의 이야기는 단지 정의를 되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이 올바른 때에 심어진다면 가장 척박한 곳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부드러운 깨우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사는 인간적인 가치를 함께 나누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